예, 다음은 제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해외 대학으로 이제 그 교환학생 보내는 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승현 국제처 주임으로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해외 교환학생 그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그 관심 많으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처에서는 연간 1,200여 명 정도를 그 해외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이제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보시면 이게 이제 세계의 지도인데요. 가운데 점 많은 곳이 이제 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저희 협정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그 미주 대륙, 뭐 미국, 캐나다, 그 멕시코, 그 남쪽으로는 남미 쪽에도 칠레 등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중국, 일본, 뭐 대만, 홍콩, 그리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뭐 중동이랑 아프리카 빼고는 거의 세계 모든 곳으로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과대학 학생들이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 한 1,200명 중에 유럽으로 한 41%가 갑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로 한 30%가 가고요. 그리고 북미로 한 24%, 나머지 오세아니아, 남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파견 국가로는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영국, 뭐 일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정교로는 미국의 UCLA, 그리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뭐 싱가포르 국립대, 일본대, 중국 북경대, 호주 국립대, 뭐 미국의 워싱턴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니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그 고등교육 컨소시엄인데 저희 고려대학교가 이제 2018년 2월에 막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회원교로는 미국의 듀크대, 뭐 중국의 칭화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우수 대학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8년 2학기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여기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 중심의 교과목을 강의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해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 선발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외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그 단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고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부생인 경우에 고려대에서 2학기 이상 수학을 해야 되고요. 평균 평점이 2.8 이상, 그리고 영어권일 경우에는 공인영어 점수 중에 토플이라고 있습니다. 토플 IBT 79점 이상이나 영국 시험인 그 IELTS 6.0 이상을 이제 취득하면 되겠고요. 비영어권, 그러니까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불어든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중급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학기는 반드시 고려대학교에서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선발 전형은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2차 면접 전형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되겠고요. 2차 면접 전형에서는 한국어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언어 점수로는 뭐 토플 등 IELTS를 이제 취득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PA 2.8 이상, 그리고 본교 이수학기 요건, 보통은 2학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언어 점수나 뭐 2학기 이상 수학이나 평균 평점은 이제 고려대학교에 지원할 때 기준이 되겠고요. 해외 대학에 지원할 때는 또 좀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강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냐면 이제 본인이 듣고자 하는 전공 과목이 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권, 문화적 특성 또한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적성과 진로, 그리고 대학이 도시에 있는 대학이 있고 또 좀 시골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학생은 1년에 2차례 선발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먼저 선발을 하기 때문에 1학기 파견인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선발을 하고요. 2학기인 경우에는 그 해에 초쯤에 선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사정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그 KU 글로벌 희망 교환학생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국국가장학재단에서 소득 분위가 0에서 3분위 이내로 결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장학금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 분위별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원 금액은 좀 상이합니다. 근데 충분히 생활할 만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마쳤고요. 그 혹시 자제분들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언제나 국제교류처 이제 열려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은 전공이어야 한다고 꼭 그 규정을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다르더라도 해외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해준다면 충분히 다른 전공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원할 때는 학생이 직접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탈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딱 10분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로 그 장학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처의 안선희 차장님께서 10분 정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차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지원부의 안선희라고 합니다. 그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고려대학교가 최근 2, 3년 동안 많은 제도 개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려대학교는 장학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성적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폐지를 했고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가계곤란 장학금을 확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적 장학금을 폐지를 하고 학교에
학교의 장학금을 자유, 정의, 진리, 학교의 교훈과 동일한 개념으로 자유, 학생 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관련된 그 학생들의 리더십과 을 함양할 수 있는 자유장학금과 정의장학금이라고 해서 균등한 학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가계곤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장학금,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높일 수 있는 진리장학금, 이 세 가지 분류로 자유, 정의, 진리 장학금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그 장학금 집행 보게 되면 그 가계곤란 그러니까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저희 학교 예산의 장학금 예산의 거의 70여%를 차지하는 비율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지금 저희가 개편했던 2016년도 초반에는 소득분위, 0분위, 1분위, 2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게끔 그 개편을 하였으나 이번 2018학년도부터는 소득분위가 0, 1, 2, 3, 4분위 학생들의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분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 그 개개인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부모님의 동의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학생별로 소득분위를 그 산정 결과를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해당하는 학생들이 면학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정의장학금 형태로 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학금 제도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장학금 하나의 장학금을 수혜를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이중 수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수업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도록 실시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제출한 가계곤란 서류 제출을 대폭 축소를 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소득분위가 산정이 된 소득분위 결과로만 교내 장학금에서는 그 학생들 선발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에 그 장학금을 사전 감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국 의 국가 장학금도 신청 기회가 1차, 2차가 있고요. 교내 장학금도 1차, 2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학기 개시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차 신청을 통해서 국가 장학금의 그 소득분위가 산정이 되고 교내 장학금 신청이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 감면 처리가 되고 1차 기간을 놓쳐서 2차 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후 지급, 그러니까 먼저 등록금을 납부를 하신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소득분위 0분위인 학생들에게는 그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매달 생활비를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으며 교내 안암학사를 이용을 하는 경우 3인실 기준의 기숙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금 제도 개편 사항 중에 진리 장학금이 있는데요. 현재 2016년도 총 53개 프로그램 1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고요. 2017학년도에는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 총 20억 원의 그 진리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KU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 앞에서 지금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 당시 나왔던 KU 글로벌 희망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다음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 각 학과에서 아니면 학생 주도의 그 활동하는 프로그램 장학금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주요 몇 가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학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장학금 제도 개편 사항 중에 진리 장학금이 있는데요. 현재 2016년도 총 63개 프로그램 13억 원 1,200만 원 지급을 하였고요. 2017학년도에는 64개 프로그램 13억 원 1,200만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요 몇 가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학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저희 고려대학교의 장학금 통계입니다. 현재 그 총 2017년도는 아직 그 장학금 통계조사가 종료가 되지는 않긴 했는데요. 자료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 총 596억 원,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의대 포함해서 596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고, 학생 1인당 한 291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은 15억 기금, 그러니까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95억, 그다음에 국가 장학금을 포함한 사업 등과 관련된 장학금이 258억, 총 609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목으로는 참고자료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버님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장학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하는 학기, 재학생이어야지만 장학금을 수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은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비 감면 장학금, 그다음에 학비 감면 외 장학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감면 장학금의 경우에는 수업료 부담 완화 목적의 장학금으로 이 해당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면학장학금을 포함을 해서 학생 개인의 수업료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그 등록금 수업료 초과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비 감면금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렸던 수업료 장학금의 생활비, 국사비 지원, 그다음에 근로, 포상, 학생의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보상, 대가성의 장학금으로 본인이 수업료 장학금을 전액 받았더라도 관련돼서 본인이 그 장학금 수혜 조건이 충족이 되거나 하시게 되면 이 학업보조비 장학금은 별도로 그 수업료 장학금과 무관하게 추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게 되면 지금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문계열, 제가 지금 얘는 인문계열로 지금 예를 삼아 드리긴 했는데요.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면학금, 고대가족 장학금 등으로 본인의 수업료 범위 내에서 장학금 총 3가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장학금 수혜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 학생이 교회 장학재단에 지원을 해서 생활비 장학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업보조비의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허용을 하고 있긴 한데 간혹 재단 등에서 생활비 에는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 2017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과 그다음 지급자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가계곤란의 정도를 서류상으로 해내실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가계곤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인한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가지고 곤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내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정확하게 지켜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학생들에게 계속 저희가 꾸준하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신 부모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분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총 소득분위가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산정 결과를 주고는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9분위, 10분위의 경우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저희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은요. 현재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이 진행이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2차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경우에는 사후 지급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장학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내 포탈 장학금 공지사항에 상시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고대가족 지금 현재 4월 20일 신청돼 있고요. 고대가족 장학금의 경우에는 고대를 현재 형제 자매 두 사람 이상이 그 학교 이번 2018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일 경우에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수의 금액은 50%로 수업료의 5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복수의라는 건 어떤 걸 안암 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은 지금 이미 기존 신입생의 경우에는 안암 장학금 받으시지는 않으실 테고요. 그 기존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이 안암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안암 장학금은 전액이잖아요. 그 학생은 이미 수업료 지원 장학금이 전액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없고요. 그 안암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 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없앤 거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보상물이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성적 장학금을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셨을 때 충분히 선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 제도를 없앤 걸로 합니다. 네. 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성수 장학금을 없앤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한편 이 고려대학교에 들어올 정도면 고등학교 때 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대기 위해 또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어오거나 피곤해서 공부할 시간을 위해서 또 이제 성적은 안 좋고 그러면 또 장학금을 못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뭐 한 가지 목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지가 한 3년 돼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 데이터도 검색을 하는데 학생 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야지. 예전에는 장학금이란 공부 잘하면 받는 건데 이제 한자의 뜻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뭐 그런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정이 앞으로 필요하면 지금 현재는 100%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또는 집이나 또는 교환학생을 가는데 가정형편상 그 항공료라든가 체제비가 안 될 경우에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정 형편을 가지고 주는 장학금은 리드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인데 마다 좀 다릅니다. 뭐 전혀 없는 좀 있을 테고 대부분은 메리트랑 또 그다음에 파이낸셜 서포트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론을 주는 데가 있죠. 획기적이고 총장님의 정책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들어올 정도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인데 그런데 또 공부한 어떤 학점을 가지고 학점으로 전전학기 학점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그거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요즘 이제 아까 우리 허 교수님은 경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이 소득 분위로 봐서는 괜찮은데 자녀가 두 분이 대학을 다닌다든가 또는 갑자기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아졌다. 이런 건 사실 소득 분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여다보면 가정 형편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는 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없죠? 차장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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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4분위 학생들에 대해서 100%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 이외에 뭐 5, 6, 7, 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100%는 아니지만 70에서 35%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장학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상시 공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선발을 하고 있고요. 외에 교회 장학에서 선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그 외부 장학에서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공지사항에 저희가 항상 공개 선발이나 아니면 대학 추천을 통해서 장학금 선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수업료 지원 장학금을 전액 받은 학생들의 경우 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교회 장학재단 쪽에서의 선발을 저희는 적극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 면학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 학기 단위 계속적인 선발 아니면 지원을 하고 신청을 매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교회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그 외부 장학재단 쪽에서 선발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보통 2년 내지 4년까지도 지급을 해주시는 교회 장학재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장학재단 신청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쪽으로 막 그 보완을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앤 것은 교내 교비로 집행되는 장학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장학금은 아직까지도 교회 장학재단에서 저희 학교에 한 40억 정도의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3.5 이상, 뭐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 우대 이런 식으로 성적 위주라기보다는 성취하는 장학금 제도가 수시로 공고가 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좀 우리 학생제 홈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질문이 좀 많으시겠지만 제가 당초 또 다음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행사 끝난 다음에 전화 우리 교학부학장께 질문해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하신 우리 안선희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게 마지막 시간이면 시간이 붙입니다. 제 전공이 이게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재현 부학장님 당초 30분 계획되어 있었는데 20분 안에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공과대학 소개와 생활 안내를 우리 정재원 교학부학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원 업무를 담당하고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과대학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생활 안내에서는 방금 많이 나오셨는데 그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교내 본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공과대학에는 교수님께서 한 190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학부 재학생 한 3,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당 대충 한 800명 정도, 700명 수준이고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체 재학생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학생이에요. 여학생 비율은 20%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학과마다 편차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 여학생 비율이 좀 높고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여학생 비율이 좀 낮습니다. 서울은 전체로는 한 45%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적은 편이고요. 외국인 학생은 한 2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학원에도 한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서 총 한 5,000명 정도 규모의 재학생들이 있는 상태고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생활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이쪽이 지금 자연계 캠퍼스 지역이고요. 이쪽이 녹지 캠퍼스 지역, 이쪽이 이제 인문사회계 지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은 자연계 캠퍼스 쪽에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주로 공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금 새로 지어진 신공학관, 창의관, 지금 계시는 건물이 과학도서관이라는 거 아마 주차를 하셨다면 주차는 아마 하나스퀘어에 주차를 하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테크노 컴플렉스, 로봇 융합관, 그리고 이 지도에 지금 나오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연구를 하고 이제 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철거가 되고 있는 공간이 이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2공학관과 공학관 별관이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공학과는 2016년에 건립되어서 생겼습니다. 총 지상 7계층, 지하 2계층의 공간이고요. 현재는 화공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연구실들이 위치해 있고요. 모든 학과 학생들이 이쪽 공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공학과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렇게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신공학과에 세워졌구나. 비교를 위해서 하나의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신공학관 세워지기 전에 지금 철거 중인 제2공학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전에 그 교우분들을 모시고 몇십 년 전에 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추억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초청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공학과에 수업을 하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아마 수업을 하게 돼서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영어 강의가 한 40% 유지하고 있고요. 공과대학 차원의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많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10% 정도의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퍼센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여학생 친화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교육도 하고 또 여학생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대 같은 경우는 교우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교우에서 많은 일을 해주십니다. 한 5만 명 정도의 교우들이 계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장학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 뭐 회사를 가면 이렇게 된다, 뭐 취업을 하면 이런 게 좋다, 이제 이런 그 멘토링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공과대학에는 그 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으로 해서 창업교육, 산학협력교육, 그리고 융합혁교육,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연구 관련 기사들이 있었고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기사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대형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해서 2017년 연구과제 수주액이 한 900억 원 정도의
그리고 한 30여 개의 연구 사업단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2018년도 QS 평가 세계 대학 평가 기관에서 이제 하면 공과대학이 48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문과대가 훨씬 좋고 공대는 좀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그렇게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문과대 교수님 특히나 그러시고요. 아무들도 인문사회가 좋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제 QS 세계대학 평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전체가 98위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예, 고대 전체에는 인문사회계도 있고 자연계도 있습니다. 공과대가 48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허 교수님도 잘 데이터를 못 보시는 게 좀 있구나 실수를 하시기 위해서 그건 제가 정정 안내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학생 생활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은 등록금은 고대에 내고 해외 대학에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해외 대학에서도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는 그 고대에서 나간 학생들이 더 많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원하면 와서 교환 학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물론 뭐 학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성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 맞추면은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정 형편이 힘든 경우에 교환 학생을 나가게 되면 이제 부담이 꽤 되니까요. 이런 제도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좀 말을 잘 못해요. 특히나 이제 인문사회계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가 조금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환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인문사회계 교환 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공과대학 학생들은 선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 간의 교류 협정을 맺어서 공과대학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리스트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워낙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선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공과대학에서 MOU를 맺고 있는 대학들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NYU라든지, 그 다음, 시티 유니버시티 홍콩도 굉장히 좋은 데고요. 독일의 아헨 대학, 다들 명문 대학들이어서요. 학생들은 여기를 가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견한 학생 수는 한 50여 명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던 학생들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본교에서 보낸 거와 공과대 협장에서 보낸 거 두 가지 다 포함한 건데요. 뭐 하여튼 학생들이 지원하면 그리고 최소 요건만 맞추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같은 경우에 특별히 공과대학과 굉장히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어서요. 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환 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갔던 학생, 올해 간 학생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사전 접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영어 성적이 모자라지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그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가서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들어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 학생이었다. 나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기계공학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뭐 영어과 수업을 들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그 과목들이
기계과 전공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과 전공을 안 들었으니 한국에 와서 들어야 되는 학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을 가능하면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은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안내 책자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글로벌 KU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뭐 간단한 여러 나라에 8주 정도 단기 집중 언어 문화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비용도 약간 지원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국제학예 대학이라 그래서 여름에 고대에서 외국 학생들이 한 2,000명도 참가하는 국제학예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좀 뭐 해외까지 나가기는 부담스럽다. 근데 외국 친구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국제학예 대학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그 외국 학생들은 좀 수업료를 많이 습니다. 근데 고대 재학생은 굉장히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리고 또 그 들은 수업을 우리 졸업을 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글로벌 KU 책자를 참조하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장학에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설명해 주신 분은 국가장학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내 장학금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 있는 게 이제 교외 장학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면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 개인 기부자 장학금, 개인이 기부해서 장학금 주시는 게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주는 거. 교외 장학금, 교외에서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거. 교수님들이 만든 성립회 장학금, 그런 것도 있고요. 공과대학 유관기관, 뭐 테크노 컴플렉스라든지 그린스쿨이라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제 공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장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장학금, 예를 들어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장학재단 장학금, 향후의 장학금도 학생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 나중에 취직을 하겠다. 라 그러면서 상업체 산학 장학생 제도도 있고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아느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사항은 그 학교에 큐피드라는 그 포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지가 뜨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뭐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 그러면은 그쪽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장학 캘린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네이버나든지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신다면 자기 캘린더에다가 그걸 연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관련된 공지를 일정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고 어떤 장학금은 올해는 있었다가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장학금 하고 그렇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학과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을 꼭 찾아뵙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는 장학금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데 소득 분위가 좋게는 나오지만 사실은 힘들다. 이제 그런 거는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점을 특히 교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는 좋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힘듭니다. 라는 거를 잘 설명하면 이제 그런 맹점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장학금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뭐 하실 건 없고요. 그 자녀분들한테 지도 교수님 꼭 찾아뵈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신입생들 경우에는 교수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굉장히 친하게 대할런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대할지 좀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는 잔뜩 쫄아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예.
오면 됩니다.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잘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중전공 관련해서는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로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1전공에서 기계공학을 하더라도 제2전공은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전공도 기계공학, 제2전공도 기계공학. 이제 그렇게 되면 심화 전공이 되는 거고요. 기계공학을 들어왔는데 나는 좀 전기전자공학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2전공을 전기전자공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중전공이라고 그럽니다. 기계공학을 했는데 전기전자도 아니고 좀 뭐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가 합쳐진 과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융합전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전공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융합보안과 관련되는 융합전공, 예를 들어서 다른 학과 2개 이상의 학과가 학문 분야를 융합해서 만든 전공을 융합전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융합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학과라든지 산업경영공학부라든지 이런 2개의 학과가 서로 만든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런 학과도 없고 이런 융합전공도 없다. 내가 한번 전공을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자기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그러고요. 요번에 그래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설계 전공이 만들어졌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학생 설계 전공도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게 심화 전공, 이중 전공, 융합 전공, 설계 전공이었고요. 이제 그 복수 전공은 제가 기계공학으로 들어왔으면 기계공학 제2정도 기계공학을 하고 나서 졸업 요건도 다 맞추고 나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더 다니면서 다른 전공도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복수 전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기간이 적어도 한 학기 이상 늘어납니다. 그다음 부전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만 이제 회등하면 되는 거를 부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중 전공보다는 훨씬 더 요구 조건이 낮고요. 뭐 다중 전공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상 뭐 많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학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다 올려질 겁니다.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학과 행사에 앞서 우리 정진태 학장님의 마지막 맺은 말씀을 듣고 다음 행사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혹시 뭐 굉장히 큰 기대라고 하는데 별로 얻어가는 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차비가 아깝다든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카카오 택시 블랙을 불러놨는데 뭐 그냥 돌아가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만 많은 분이 계신 데서 작은 질문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학과로 돌아가셔서 이제 학부장님 또는 이 젊은 교수님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셨는데 정재현 부학장님이 말씀 주신 복수전공, 뭐 이중전공 이거 자녀분들 물어보시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예. 본인들이 관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의 관심과 지금 학생들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또 허태균 교수님 말씀처럼 좀은 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저도 뭐 부모입니다만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자극을 주도록 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학부장님들 다 가셨지만 아까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했는데 이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100대 기술에 선정이 저희 학교에서 3분, 공과대학 3분 되셨는데 그중에 한 분 여기 남아 계신 전기전자공학 학부장 허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교수님. 네. 예. 학생들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린 공과대학 신문을 못 받은 계십니까? 다 받아보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기 이제 입구에 놔두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각 학과로 이동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시기 전에 우리 고려대학교 홍보대사, 학생 홍보대사 여울이 있습니다. 여울 학생들이 학과별로 부모님들을 인솔해서 가는 길에 우리 하나스퀘어라든가 중요한 시설들을 좀 소개해 주면서 짧은 미니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학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윤희 부학장님 말씀 주실 텐데 다시 한번 사실 학과에 궁금한 것도 있으실 테고요. 또 우리 공과대학에 궁금한 것 아니면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그거는 학과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다 메모해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자녀들의 고려대학교 공과대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